어지럽게 엉켜있는 기계 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생과 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장,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자, 2018년 10월 21일 정오 무렵. 앰뷸런스. 축 늘어진 모습의 한 여성이 119에 실려 들어옵니다. 여기 DI 환자입니다. 자, 여기서 DI는 급성 약물 중독을 뜻하는 의학 용어. 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은 31살의 김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대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봐요.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응급실은 굉장히 큰 소란에 휩싸입니다. 대체 왜 날 살렸어? 죽게 내버려뒀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정신을 차린 김 씨가 급기야 다시 죽겠다며 난동을 피운 건데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별해서 오는. 이별하고 나서 스스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였대요. 지금부터 이 살아남은 여성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7년 봄, 김 씨는 1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시죠?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했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대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응? 싫은데. 자기 나 안 따라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무서움에 아주 오들오들 떨게 해줄 거야. 아이, 무서워라.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그야말로 콩깍지 제대로 씌워졌을 때잖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진 두 사람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떨려. 자기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분명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첫 소개살이구나.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자, 왜냐? 미리 준비한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대학병원 간호사라 특별히 준비했대요. 어머니, 이거 피로도 싹 풀리고 면역력에도 좋은 거예요. 자, 영양제를 챙겨와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자, 김 씨는 1살 연하인 남자친구를 친누나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자, 건강만 챙겼냐? 이 남자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챙겨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목이라도 매달까? 빚을 졌대요. 그것도 수천만 원. 왜요? 아이고.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단 말을 한 거죠. 근데 너무도 확고한 그의 결심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도 따라가게 해줘. 그 뒤로 김 씨는 남자친구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하고 한 달 동안이나 그 날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아까 김 씨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녀가 약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0월 20일 토요일 밤 모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김 씨가 준비해온 링거를 설치하고 나란히 누워 약물을 투여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만 사망했더란 거죠.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대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몇 주 동안 치료를 받고서야 겨우 퇴원을 하는데 병원을 나서던 김 씨 앞을 웬 남자들이 턱 막아섭니다. 아, 경찰이다. 맞습니다. 형사들이었어요. 김땡땡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갑자기 김 씨가 체포된 이유, 그 이유는 형사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주에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 영장을 이제 저희가 발부를 받아두고 있다가 그 병실 근처 또는 그 병실 앞에서 계속 24시간을 교대하면서 퇴원하는 피의자를 이제 체포를 한 거죠.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적용했던 거는 살인 혐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돌아볼게요. 네. 네. 자, 형사들이 이 사건을 동반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 바로 사망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 원 빚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회생 결정을 피해자가 받고 일정한 금액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고 절반 정도 상환한 상태였대요. 네. 자, 갑자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란 거죠.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딴 게 사망하기 겨우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 3일 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 분명히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하기 위해서라면. 네네네.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 동기를 못 찾겠는데. 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다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조금 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상생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간섭이 많았던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바로 답변을 안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 씨가 집착이 심했대요. 항상 남자친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당구 치러 왔어. 밥값 내기야. 친구는 잘 짜?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러더니 인터넷을 켜고 뭔가를 검색합니다. 당구 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집에 도착했어. 피곤하다. 새벽에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겠다. 영상통화하면 안 돼?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기 나 안 보고 싶구나? 당구 칠 힘은 있고. 아니야, 알았어.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네. 티내지 않는 집착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대가 어디 있고 정말 상대가 얘기한 거기 있는지 물어보진 않으면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두 사람 관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했고요. 네네. 아마 연애 초기부터
이렇게 김 씨의 집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연애 초부터 김 씨는 포털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 왔다고 합니다.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아, 남자 권태기 증상,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그러니까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려고. 다 그런 느낌들이죠. 피곤해하는 남자친구도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 초창기 때는 막 불타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색 기록을 보면 의심이 정말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을 안 믿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걸 계속 또 검색해서 찾아보려는 거잖아요. 남친이 보이는 행동이 아 이게 실제로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고.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랑 죽음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했죠.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데 전화로 얘기했겠어요? 만나서만 상의했어요. 자, 근데 있어야 할 흔적은 전혀 없었던 휴대전화에서 묘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기 바로 전날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들인데요. 남친이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돼. 자, 왜 저런 걸 검색했을까? 담당 검사는 이 검색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게 한 열흘 전쯤인 2018년 10월 9일경 계좌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범행이 있기 이틀 전 2018년 10월 18일 밤경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된 거래 내역을 보고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고 확신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지인한텐 이런 말도 했대요. 감히 날 배신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렸네.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안 물어봤대요. 저도 이 점이 좀 의아했는데 교수님 이거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일화들을 봤을 때 티나지 않게 집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 씨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의심을 더 키워가면서 집착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3만 원 계좌 이체가 된 사실을 김 씨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자, 아까 남자친구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야, 미치겠다 진짜. 그런 부분을 챙겨주면서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지금 비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는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한 걸 넘어서서 사생활, 동선 모든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남자친구가 개인 회생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계좌 내역으로 그의 사생활을 아마 대부분 파악했을 걸로 보여요. 이후에 김 씨의 집착이 더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티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 무렵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 이번에 헤어지면 선 봐서 착한 여자랑 결혼할란다. 어느 정도 이별을 결심하고 있었군요. 지친 기색이 있죠. 그렇죠. 사실 김 씨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에요. 저걸 이제 행동 통제라고 해서 남의 일정, 옷차림,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모든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면서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행동 통제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연애 초기에는 상대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기 쉬워요. 자,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까지 김 씨가 집중적으로 검색한 게 있어요. 죽음, 유서, 뇌사, 그리고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링거로 연결해 남자친구와 자신의 팔 정맥에 꽂았어요. 이 약이 뭐였냐?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 자, 다들 프로포폴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할 때 쓰이는 국소 마취제고요. 디클로페낙은 뭘까요? 수면제인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 흔히 쓰는 진통제예요. 바로 파스죠. 아, 파스. 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디클로페낙, 소염 진통제예요. 근데 파스가 사람을 죽여요? 의외죠. 네. 소염 진통제가 살인의 도구가 된 사건이 저도 이 사건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약물이 심장 독성이 있는 약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치료 농도의 최소치보다 400배 이상 주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심정지를 유발했죠. 경찰에 체포된 후에 김 씨는 줄곧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죽일 거였으면 똑같은 약물을 제 몸에도 주사했겠어요? 실제로 김 씨의 몸에선 사망한 남자친구와 같은 약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형분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지? 그 양의 차이 아닐까요? 투여양. 맞습니다. 찬원 씨의 말씀처럼 농도가 달랐죠. 그럼. 김 씨 몸에서 검출된 양은 치료약 정도의 농도였거든요. 김 씨는 프로포폴 부작용 때문에 잠든 사이 경련이 일어나서 주사바늘이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김 씨에겐 알러지도 약물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후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려 7번이나. 약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는데 오타도 없고 모텔 이름이랑 방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보냈대요. 그리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병원의 간호사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했었어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었고요. 그 피의자가 사실 다른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었고 4, 5년? 5, 6년 정도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분을 다시 따로 만나면서 또 연애를 하고 했던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 씨의 집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 계좌이체. 13만 원 계좌이체. 맞아요. 저희가 계좌 송금받은 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오해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그 계좌이체를 한 것은 지인들과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아니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왜 안 물어보는 심리는 뭐예요? 자기는 동거남도 있으면서 자기 직업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의심하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 자기는 이 완벽한 여자친구 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김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대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떠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자, 2020년 3심 끝에 김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자기야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지? 얼른 결혼해서 평생 껌딱지 해야지.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피고인에게 너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땡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여자를 등에 업은 한 남자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요. 유리 엄마, 정신 차려. 유리 엄마. 넋이 나간 얼굴로 연신 외쳐대는 남자의 옆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따라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오빠.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0시, 남자는 새벽까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4시 20분. 살금살금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라? 침대 위엔 어린 딸 혼자 잠들어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여보, 유리 엄마! 아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야. 아이고. 정신 차려봐. 여보! 아무리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띠띠띠띠띠. 난데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처제인가? 친동생. 그래요. 자, 과연 그 여자가 동생일지 처제일지. 아니었습니다. 실은 남자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그 남자의 내연녀.
사실 그날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거든요. 에헤이. 그렇게 술에 떡이 된 남자를 내연녀가 집까지 바래다 줬던 거죠. 에?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자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내연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예. 아직 멀리 안 갔지? 유리 엄마가 이상해. 어서 좀 와줘.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들쳐업고 내연녀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설마 아내는 이미 사망?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어머, 이거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어머.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 자, 사망한 아내의 몸에선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던 방 안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저거는 술병인가요? 아니면 청산가리병인가요? 네, 술병입니다. 어? 저게 좀 의심스럽나요? 네, 저는 술... 지금 교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사인이 청산가리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가리를 어떻게 섭취할까? 어떤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청산가리를 먹었을까? 술에 타서 먹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주병이에요. 바로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이십니까? 네. 그러네. 뭐죠 이게? 지문. 지문이죠. 지문입니다. 네. 그것도 이 병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의 지문이 이 소주병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문의 주인은 죽은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 정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지느라고 묻었을 수 있지.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소주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마셨나 싶어 병을 들어 살펴봤어요. 홍진경 씨의 말처럼 정확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편이 방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서 이제 봤다고 했잖아요. 예. 한번 제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와서 이제 서 있는 채로 병을 잡으면 아무래도 요렇게 잡게 되겠죠. 네네. 근데 아까 지문의 모양이 아까 어떻게 남았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딱 요렇게. 그래서 적어도 남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는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물, 이 병에서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술을 뭐 따라서 마셨던, 병째로 마셨던 어쨌든 술병에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문이 딱 거기. 요거 하나 남았다. 남편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아내 지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그거 너무 이상하다. 일부러 지문을 닦아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내연녀의 행적을 얘기하면 이 내연녀는 그날 사건 당일날 23시 48분에 이 집을 들어가요. 차에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그 아몬드 이렇게만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만에 약 딱 1시간, 정확히 1시간 정도 다음날 00시 50분경에 시 혼자 집에서 나오죠. 남편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집을 다녀간 사람 오로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내와 내연녀가 함께 집에 들어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뭐 또 강력한 용의자가 내연녀가 되네요. 자, 과연 아내는 왜 남편의 내연녀를 집에 들였을까?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자, 아내가 사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 심부름센터. 따라랑. 여보세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땡땡1 땡땡씨 미래호텔 앞에서 기다리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 남자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찍어서 불러드리는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이 얘기한 그날, 그 장소에 정말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녀가 나타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전달받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한 사진 속 그 남자의 집에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돼. 불륜남의 아내는 이런 사진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 심부름센터에 전화한 사람은 불륜녀였네.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연락한 의뢰인은 바로 남자의 내연녀. 결국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6개월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어. 실수야.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 같아서야 당장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뿐인 딸 아이 그렇지. 유리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 아이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우리 귀한 딸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어. 남편은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문자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오. 그러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누가 보냈는지야 안 봐도 뻔한 거고 뭐라고 보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어라? 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함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죠. 그 시끄러운 메시지 수신음은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거였어요. 무슨 심보야. 자신과 만나던 그 남자 대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던 건데요. 주로 헐벗은 투샷.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내연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 이만 살기로 했어. 왠지 알죠? 내가 죽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놀란 아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내연녀를 찾아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차 안엔 실제로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살렸네요, 어찌됐건. 자,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의 엄마는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이들. 그러더니 남자한테 너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어. 당장 내 딸 책임져.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내놓든지. 이러다 정말 회사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여보. 합의금 주고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하자. 어? 아내분은 며칠 뒤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줘요. 합의금이야. 그 여자 갖다 줘. 아니 이 말이 돼요? 3억 5천이? 자, 결국 내연녀 모녀는 그 돈을 받고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자, 과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안 지켜지겠죠. 그렇습니다.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내연녀는 이 남자가 승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 남자가 다니던 직장은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거든요. 그 남자의 아내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남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 골 때린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을 보고 왔다는 내연녀가 남자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빠 와이프 남자 있대. 그 보살님 진짜 용한 거 알지?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오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간질이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종 조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판을 짜고 세팅하는데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목적은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야 이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연녀는 그 전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판을 짰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심부름 센터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거기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심부름 센터에서도 그건 못한다. 딱 잘라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해요. 네. 자, 내연녀가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가엾다. 다른 남자 있는 유리 엄마랑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미친 거지. 유리 엄마 남자 만나는 거 돈 안 들이고 쉽게 알 수 있어. 유리 엄마한테 정말 남자가 있다면 그래도 자긴 유리 엄마랑 이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애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데 알아볼 생각은 없고 나를 이대로 불륜녀로 그냥 살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나쁜 게 유리 엄마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드라마 속, 영화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래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도취돼서. 그 문자 보시면 시작이 내 인생이 가엾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이 내연녀 특성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제일 불쌍한 건 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점쟁이가 한 얘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뭐.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다 지어낸 것 같아. 자, 근데 꼬리가 길면 또 밟힌다고 아내가 또다시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내연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자가 내연녀에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내연녀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유리 엄마 말처럼 불륜인 거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륜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 남은 내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용 중에 불륜인 걸 들킨 사람처럼 이런 너무 웃기죠. 불륜인 걸 들켰는데 처럼이라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불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무섭다. 기가 찬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남자가 드디어 내연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애 엄마가 못 먹는 술까지 먹고 죽고 싶다더라고. 그 후 내연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기요, 유리 엄마 진짜로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죽긴. 헤어지래요? 술 먹고 죽고 싶다면서? 아니야. 그럼 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처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타당성, 당위성을 얻은 거죠. 야, 불쏘시개가 됐네. 정말 사실 소름 끼치는 메시지인 거. 아우, 공포스럽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연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언제 집에 갈 거야? 아, 그럼 늦겠네. 오빠 딸내미는 보통 몇 시에 자? 아,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승진 발표 때문에 이날 자정 너머까지 회사에 있을 거란 걸 파악한 여자는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만나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내연녀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 여자랑은 소주 서너 잔 같이 마신 게 단데? 저도 오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빠 전화 받고 갔을 때까지 그 여자 살아있었어요. 숨 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사둔 청산가리인데 애엄마가 아무래도 그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죠, 지금? 그렇겠죠. 죄를 이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사실 이제 내연녀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청산가리 치사량의 10배가 이제 검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살아있을 수 바로 몇 분 내에 사망이야.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 뭐 살아있었다 이런 건 이제 다 거짓말.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네. 더구나 이제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한 모금 먹자마자 거의 이제 직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뭐 1시간 동안 술 서너 잔 마셨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네. 모든 게. 거짓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뭐 1시간 동안 뭐 술을 서너 잔 마셨다? 그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사망시간 추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사망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딱 들어맞네. 그리고 내연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선 이런 게 발견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협박을 하려는데요. 먹으면 죽는 약품을 팔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파세요. 죄송해요. 제발 조금만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금액 드릴게요. 네? 약품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 청산가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투 넘버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면 뭐 화공약품 취급업자, 그다음에 자택에 있는 컴퓨터 이런 데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방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이렇게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 못 참아요. 오. 그 사실은 나르시시즘에서 자아가 팽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에 비유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아를. 근데 풍선을 크게 불면 아주 약한 충격에도 그 풍선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이용 못한다라는 그 부인의 문자가 사실 굉장한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자, 결국 내연녀 최 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9년째인 지금도 이 분은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언론사? 뭐지? 너무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편지야? 네, 진짜 자필로 쓴 편지입니다. 만지기 싫은데. 무서워. 글씨체가 이래. 아, 실제 글씨체예요? 실제 글씨체입니다. 저는 청산가리가 어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죽는 방법만 찾고 죽으려고만 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이 살인자라는 누명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서 버티게 합니다. 죽어도 이 피눈물 나는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어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걔가 언론사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기 전에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그게 맞네요. 뭐냐면 수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네네네.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고친 흔적이 하나도 없죠. 어떤 걸 의미하죠? 완성본인 거예요. 여러 번 다른 데다 수정해갖고 연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서 이 정도면 방송국에 보내도 되겠다 싶은 그 완성본을 이제 보낸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 아니 근데 정말 자기 어떤 반성이 아예 없다. 없어요. 1도 없는데? 자긴 피해자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지금 계속 여기저기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